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뭐 네. 많이들 알려졌습니다만 이른바 통칭 관피아, 네. 해피아 어떻게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관피아라는 얘기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고요. 예. 원래는 모피아입니다. 우리 재무부 있죠. 현재는 이제 보면은 현재 금융위원회 일 등등 그런 통칭이 원래 재무부. 예. 예전에 이제 재무부하고 이제 경제기획원이 있을 때 재무부를 영어로 MOF, Ministry of Finance, 예. MOF라고 그러는데 그 MOF에다가 이들이 보면 원체 일본의 대장성 마냥 모든 것을 쥐고 그야말로 마피아 같이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한다 해서 MOF에다가 피아를 붙여서 네. 모피아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즘 보니까 뭐 원전에서 원전 피아, 예. 그다음에 이제 해수부, 해경해서 해피아, 예. 뭐 산자부 예전에 산자부에서 산피아, 뭐 건교부에서 뭐 건교피아, 이야말로 관료와 또 관료들의 보면 이 기존의 업체하고 어떤 유착관계 그러면서 관료들이 한번 행정고시하거나 한번 그 진입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경쟁도 없이 그야말로 쭉 마지막까지 최종까지 누리는 뭐 그런 어떤 모습을 갖다가 이 민간 섹터에서는 비아냥거리듯이 부르는 것이 모피아니 해피아니 그런 피아를 붙여서 좀 한마디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우리 사회 한 100만 공무원이 있습니다만은 100만 공무원이 5천만 국민 중에 한 100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공복이어야 될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주인 행세라면서 그렇게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 그러나 그것을 한번 바꿔야 된다는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예. 실제 보면 공공개혁은 매 정권마다 이야기만 되었을 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이번에 세월호 사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해피아인데 네. 도대체 그 현실에 어떻길래 이런 마피아라는 단어와 붙어 있는지 현실에 대해서 그래픽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곳 산하기관 중에 무려 10곳의 요직을 바로 해수부, 국토해양부의 전직 관료 출신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해피아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어느 출신의 누가 어떤 산하기관에 있는지 살펴봤는데 우선 이번에 문제가 된 해운조합 이사장 주성호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이 맡고 있었고요. 임기택 전 해양수산부 홍보관리관은 현재 부산항만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또 김춘선 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선원표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뭐 이분들이 다 뭐 그럼 잘못이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아닌데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된 관행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유착 관계에 노출되기 쉽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셀프 개혁이라는 개념일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셀프 규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규제권을 행사한 것이다. 아하. 예를 들 것 같으면은 해운업체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그 회원사의 안전 운항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예. 또 해운업자들이 출자한 한국 선급이 그 회원사의 선박 검사를 한다. 예.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은 퇴직 관료분들이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에 갔다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보다는 예. 그분들의 역할이 혹시라도 예. 필요한 규제,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규제를 회피하는데 혹시 그분들이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운동 게임으로 굳이 예. 비유를 하자면은 예. 어떤 팀의 선수들이 아하. 심판 역할까지 하는 예.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 퇴직 관료분들이 산하기관에 가서 전문성을 발휘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고 예. 또 한 가지는 만일 그 해수부라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규제로서 행사하고 있는 정부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혹시 가서 정당한 규제 행위의 집행을 마치 본인들이 선배이기 때문에 아. 후배들에게 그것을 방패 역할을 하면서 막아줬다든지 예. 또 후배 관료들 당신네들도 어차피 이 자리에 올 것이니 아하. 굳이 만일 규제라는 행위를 창끝으로 표현한다면 예. 그 창끝을 그렇게 날서게 하지 말고 무디게 하는 것이 서로 좋은 것이 나중에 아니냐. 생각해서라도. 그렇죠. 만일 그런 것이 입증이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창으로 찌르는 거를 방패로 막는데 후배가 찌르는 거를 선배들이 방패 막이를 해달라. 뭐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될 수 이게 있는 우리 이제 겁니까? 이창훈 교수님 말씀대로 보면은 사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부분을 갖다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예. 없지만 그래 아까 이 교수님 말씀대로 그것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규제 개혁을 하고 뭐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법조인들에게 전관예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네. 전관예우의 사슬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즉 관료 사실 법조계의 전관예우보다 더 무서운 게 예. 이 공직사회, 특히 이제 행정부, 행정부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규제 감독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국장이나 과장들은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기관이 내가 이제 정년퇴직하면 갈 때예요. 그렇죠. 갈 때예요. 할 수도 있는 데죠. 아니 예.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라고 그러죠. 예. 공무원들은 우리 공수부대보다 더 무서운 부대가 뭔지 아세요? 공중강습 사단입니다. 헬기 타고 딱 지점 정해놓고 그대로 밧줄 타고 내려옵니다. 예. 공수부대는 내려오면 낙하산에 흔들려 절로 떨어지기도 하죠. 예. 공중 강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면은 실제 현실이에요. 행정고시 돼서 그다음에 이제 과장되고 국장쯤 되면 내가 그다음에 어디 갈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앞으로 갈 때 내가 왜 손을 댑니까? 오히려 키워놓죠. 예. 그러니까 앞서 우리 이상적으로는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멸사봉공하는 자세로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규제하고 감독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곧 내가 5년 후, 6년 후 갈 텐데 이른바 전관 예우가 아니라 내가 갈 뭐 후관 예우라고나 할까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먹이 사슬 이런 것들 지금 우리나라 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일본 시스템을 갖다 원형하고 있습니다. 옛날 동경 제국대학 나와서 그냥 고문이라고 그랬죠. 고등고시. 예. 파스해서 예. 가듯이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이른바 행정부 엘리트 충원 과정이 고시 통해서 고시 한 통만 넣으면 그다음부터 순혈주의예요. 외부에서 우리가 얼마나 개방직 만들고 외부에서 해봐야 지금까지 거의 허사였습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쭉 순혈주의 유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 동종교배입니다. 동종교배. 예. 항상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제는 과거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갖다가 리드해 나가던 개발연도에는 우수한 관료들이 끌어나갔던 건 사실이에요. 예. 우리 그 공을 갖다 우리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는 민간 섹터가 훨씬 더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차단벽 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앞서 말씀 정확히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 있다가 뭐 대한선급 이제 해수부로 예를 들자면은 운송조합, 선주조합 이런 데 또 갑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이제는 선박사 고문으로 갑니다. 순서가 있어요. 예. 공무원 하다가 반관 반민의 협회로 갔다가 예. 또 협회는 엄청난 부분 감독권을 줍니다. 예. 사실 감독을 갖다가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안전검사를 갖다 당연히 해수부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운수조합에서 했죠. 예. 왜? 해운조합. 내가 갈 때니까. 예. 그 운수조합에 일단 권한을 줍니다. 해운조합에. 해운조합에 줘놓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마치고 나면 어디 가느냐? 이제는 거기서부터 또 한 단계 더 떨어진 이른바 일반 선박사 200여에 되는 선박사의 고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좀 우리나라에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우리 사회를 리드해왔던 가장 엘리트였던 관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 번은 큰 대수술을 받아야 될 수술대 올라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연초부터 계속 규제 개혁 얘기했잖아요. 규제가 뭡니까? 공무원들의 힘입니다. 인허가권 갖고 그야말로 협회 만들고 틀어주고 이른바 예. 유착 고리를 만드는 먹이사슬을 이거 언젠가 한번 끊어야 되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태를 갖다 하나의 우리가 계기로 끊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퇴임한 이후에 관련 기관 가서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연봉,
거기에 그러니까 봉사의 어떤 개념으로 가서 내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낙하산 떨어지는 자리가 너무나 좋은 자리라는 거죠. 연봉 저희들이 정리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의 기본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부분이 기본급만 1억 원을 넘겼습니다. 뭐 1억 1,700만 원을 연봉 기본급으로 받는 곳도 있고요. 1억 1,400만 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맞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연금도 받는 분들이에요. 20년 이상 근속하고서 연금 플러스 이것까지 네. 받고. 근데 이런 많은 돈을 주는 이유, 더 궁금한 건 모셔가는 이유,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답변 전에 예. 우리가 꼭 또 생각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연봉이나 이런 것이 많으냐 적으냐보다 예, 가장 중요한 개념은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예. 뭐냐면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공직자 윤리법상 그 재산 등록 대상 공직 유관 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글로 갈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법상 문제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민간이라든지 즉 퇴직 전 5년 동안의 근무한 경력을 살펴서 예. 퇴직 이후 2년 동안 5년 동안 했던 업무하고 밀접한 업무는 못하게 돼 있는 게 현 공직자윤리법의 골격이에요. 예. 네. 자, 그랬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 가지 예외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868개 기관이 있는데 예. 글로 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공기업이나 굵직굵직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295개 기관의 단체장 및 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론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외의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는. 모릅니다. 더 알짜짜리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법 개정이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키워드는 저는 투명성이라고 봐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연봉이라든지 이 모든 자료가 낱낱이 공개됐을 때 그 훨씬 더 의미 있는 연봉 비교가 됐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잠깐 네. 아까 제가 네. 질문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연봉을 줘가면서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규제죠, 규제. 뭐냐면 사실 규제라는 건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규제의 안에 넘어간 분은 또는 업체는 예. 그야말로 따뜻하죠, 진짜. 즉,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거기가- 팔자를 쥔 쪽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제를 조금 규정 하나만, 등자 하나만 없애줘도 그분들이 실질적인 영업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셔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등자 하나만 빼달라고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예. 참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좀 50대 중반에 우리가 전문성. 그럼 민간 부분은 전문성 없습니까? 민간 부분은 4호종 5,6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뭡니까? 4호정 5,6도 아니, 얘기 과거에 많았던 많았죠. 예. 45세까지 정년. 45세 정년이요. 예. 이 민간 부분 이야기입니다. 예. 45세 정년이고 5, 6도, 56세까지 근무하면은 뭐 좀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도둑놈이다. 예. 4호종 5, 6도 이런 얘기들. 이른바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50명의 국민들은 예. 그런 식으로 좀 절절한데 그리고 국민연금도 참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 다 받습니다. 2.4배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기에 그 공무원들이 봉급이 작고 신분이 불안하던 1960년대 그 60년 70년대 만들어 놨던 거예요. 세월이 지금 40년 50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공무원 관료들은 1960년대 70년 초반에 그 누리던 걸 그대로 누리겠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 이창원 교수 말씀하셨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2년, 5년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한번 정직해 보시자고요. 예. 바로 공무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그렇게 전문적인 법을 갖다가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의원 입법하기 의원 쉽지 입법이 아니라 아니요, 이른바 청탁 입법이라고 그래요. 아. 그런 걸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그렇죠. 자기들이 좀 골치 아픈 거는 네. 제가 직접 정부 입법으로 내기 좀 미안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정부 입법으로 내면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의원 입법은 심의를 안 거칩니다. 그럼 평상시 가까이 지내던 의원한테 뭐 요즘 보니까 신문에 나도요. 뭐 예를 들면 그 관계 협회에서 네. 해외 외유 한 2번 하고 하라 그럽니다. 그럼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도 입법 자기 실적 실적인데. 올라가니까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사회에서 법 아래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입니다. 그렇죠. 남들은 시행령과 잘 모르지만. 시행규칙은 그나마 국회도 통과 안 합니다. 행정부 자기 멋대로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창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왜 그 사람 등자 하나 고치라고 등자 하나 고쳐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조리죠. 그게 바로 부조리죠. 그런 걸 뿌리 뽑아야죠. 등자 하나 고치면 그 등자 하나 고침으로써 보면은 오늘날 302명의 피해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민간의 감시가 있어야 되고 언론의 감시가 있어야 되고 사회의 감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피하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뭡니까? 바로 그게 바로 동종교배예요. 끼리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관피하의 폐해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전문성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이유와 관련해 가지고 일각에서는 해당 분야를 전혀 모르는 인사가 오는 것보다는 그 현직에서 좀 경험도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데려오는 게 좀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지금 바로 정확한 지적인데요. 지금 관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공직자윤리법 강화해라. 또 여러 가지 규제해라. 네. 자, 그랬을 때 그 관료들이 채우지 못하는 자리는 도리어 정치권에서 다 채울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이 관계 법령을 개정할 때 우리의 핵심은요. 관료다, 정치권이다, 학계다, 폴리페서다 그 논의가 돼서는 안 되고요. 예. 결국은 임용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지금 공직자 각종 법령 강화한다고 난리죠. 예. 근데 사실 낙하산을 보낸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치권이죠. 정치권입니다. 사실 가장 큰 자리에 낙하산을 보낸 주체들은 정치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도 할 얘기 없고 중요한 것은 이분이 관료 출신이냐 교수 출신이냐 민간 기업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임용될 수 있는 시스템과 그것을 많은 분이 모니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지 관료만 맡겠다, 정치권만 맡겠다, 폴리페서 맡겠다 그거는 하나를 막으면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관료를 막으니까 다 정치권을 채워줬을 때 내년 이 자리에서 그럼 우리 정치권 어떻게 막아야 되는 토론을 할런지도 몰라요. 그렇죠. 문제는 투명성이다라는 얘기십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뭐 시간 관계상 일단 그 몇 가지를 좀 더 정리를 해드리고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뭐 임금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마치 이제 그곳에 가면은 내 사무실인 것처럼 네.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의 주무부처에 있는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 사무실 어디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해운빌딩 집무실을 그것도 선주협회가 소유한 해운빌딩 집무실을 보증금 없이 하루 48,000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임대료 어떻게 냈는지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아직 못 줬다는 다른 언론의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냈는지 안 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살펴보죠. 네. 자,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수출입은행 건물에 집무실과 부속실을 사용하지만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우는 특수법인 한국생산성본부 5층 회의실을 무료로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대한주택보증은 11층 회의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실무국장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을 무료로 임대해주면 수익이 당연히 낮아지기 마련인데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반복이 되면서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 사무실을 무료로 빌리는 것을 이제는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한 달에 270만 원이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래,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단면, 이 온갖 비리의 덩어리가 침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해피아와 이익단체의 육착관계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조합과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어떤 일이 살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조합, 여객선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네. 자, 한국해운조합은 승객 명단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탑승 인원과 선원수를 엉터리로 점검하고요. 허위 보고서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75명이 탔는지 476명이 탔는지도 헷갈렸고요. 지금 이 과적된 화물량이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요. 이걸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요. 네. 역으로 추적한답니다. 화물 맡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얼마를 맡겼는지 이 정도였습니다. 대체 그다음에 또 여객선 안전관리 책임 있는 곳 있죠? 네, 한국선급인데요. 역시 선박 구조 변경 검사 및 안전진단의 책임이 있었지만 지난 2월 안전하다고 한 46개의 구명정 중에 이번 사고에 실제로 작동이 됐던 건 단 한 정뿐이었습니다. 네, 안전하다는 구명정 중에 펼쳐진 건 단 하나입니다. 그래놓고도 안전하다고 도장 빡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계도면 변경됐어요. 이 설계도면이 변경이 돼가지고 이 잠수사들이 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방향 감각이 제일 중요한데 갑자기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 그러면 원래 설계도 진짜 설계도 어디 있어? 이 한국 선급이 갖고 있는 설계도조차도 다르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설계도 갖고 어떻게 도장을 찍어줬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증축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고요. 이 정도 되니까 이거 정말 바꿔야겠다. 맨날 그 모피아부터 지금까지 바꿔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뭐 해수부 장관부터 뭐 모든 장관들 물론 세종시에 본청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국무회의 열리면은 서울에 어떤 별도의 별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어느 국회의원이나 어느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어떤 협회가 됐던 건물에 보증금 안 내고 가죠. 검찰에 당장 구속됩니다. 그렇겠죠. 그게 전형적인 포괄적 뇌물죄예요. 그렇죠. 그 또 보면 보증금 안 내고 뭐 돈 안 받고 그 증여세입니다. 조세 포탈입니다. 그거는 당장 만약에 이 공무원이 아니고 만약 일반 정치인이었거나 일반 사람이 이렇게 해서 봐요. 당장 구속됩니다. 예. 대한민국 검찰은. 근데 이게 너무나 관행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것이 바로 관피야. 이른바 우리나라 흔히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서기관의 사회라 그럽니다. 서기관들이 그야말로 각 부처 중앙부처의 과장급들입니다. 과장급들이 어떻게 기한해서 앞서 우리 이창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등자를 넣느냐 등자를 빼느냐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망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이른바 인허가권들, 그런 특혜권들, 감독권들에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그렇게 켜켜이 쌓이는 그런 유착의 고리입니다. 예. 이것을 갖다가 진짜 역대 정권에서 한 번씩은 다 깨부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성공을 못하고 참고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료제가 정책된 게 2200년 전에 진시황 때입니다. 진시황 때 관료제도를 갖다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이중텐 교수의 말에 의하면 중국에 2200년 동안 어느 황제도 관료를 이겨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예. 자, 황태순 의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지금 이거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과거에 이 관료 사회를 출입을 할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조찬을 하거든요. 조찬에 강연하십니다, 장관님. 조찬 강연하는 장관님 강의료가 도대체 얼마인지를 밝히질 않고 있어요. 안 밝히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교수님들이 가서 아침 조찬 강연에 가서 하시면 아마 50만 원에서 뭐 조금 보면 30만 원, 50만 원. 많아야 100만 원. 많아야 100만 원인데 이른바 국장부터 아침 조찬 특강을 나갑니다. 예. 이른바 가외돈입니다. 가외돈이에요. 그런 예. 것이 숨은 돈. 그리고 그런 조찬 특강하겠다고 모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다 관련 유관. 그러니까 유관 단체, 유관 업체에서 모셔놓고 아침 식사하고 이른바 봉투 하나 딱 마련해서 드리는데 그건 현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교수님. 다시 좀 진정을 해서요. 그 안전 점검과 관리를 담당하는 아까 그런 기관에서
제대로 이렇게 됐는데 할 수 없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이미 그 셀프 규제를 하는데 예. 당연히 그 이익이 돌아가는 쪽으로 또 그분들을 또 데려온 이유가 모셔온 이유도 명백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요번에 아주 과학적으로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죠. 단순히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런 연결고리를 우리가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 한 가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연 그렇다면은 유관 단체나 협회 조합 이런 것이 필요 없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또 구분을 해야 그렇죠. 돼요. 뭐냐면 필요하죠. 예. 그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이 있으면 정책이 대상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정책 대상 되는 분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효율적인 단체로서 중간 조직으로 만든 것이 조합이고 협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순기능적으로 어떻게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으로 선용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예. 물론 그들의 폐해는 없애고 선용할 기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그 교수님 투명하게 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왜 미국 같은 경우는 K 스트리트하고 아예 그 로비를 하는 그 합법화된 그 공간도 있습니다. 월가처럼 K 스트리트라고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 네.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이익이라는 거는 국민이 대변해야 될 어떤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청원 경찰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제가 됐던 청원 경찰들도 십시일반 정치 자금인지 뭐 돈 모아서 뭐 입법 과정에 좀 뭐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국회에서 20년 전부터 예. 보면은 그 부분, 이런 로비스트법 만들자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누가 뭐 이렇게 뭐 청원하고 하다가 걸리면 무슨 법으로 걸리는 줄 아세요? 변호사법. 변호사법 위반, 즉 뒤집어 이야기하면 변호사만이 로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야말로 상임위 중에 상임위, 상원이라는 법사위가 다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어요. 물론 지금 박영선 위원장은 변호사가 아닙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협회라든가 국회 내에 있는 법조 출신들, 율사 출신들의 법사위에서 딱 틀어지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로비스트법 만들자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예.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도 결국 그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는 역사가 지난 20년입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얘기했는데요. 이제 뭐 결론이 지금 당장 날 수는 없습니다만 결론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피와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2년 정도만 우리가 추적하게 돼 있는데 퇴직자의 취업 이력을 뭐 5년이면 5년, 10년. 그래서 아주 장기간 이분이 퇴직 후에 어떤 경력으로 옮기고 있는가. 그 다음에 투명성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취업 심사의 결과가 뭐 정보, 뭐 개인정보다 이런 차원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걸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또 지금 뭐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가성이 있냐 없냐 갖고 계속 논쟁이 있는데 대가성이 있든 없든 부정한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처벌하는 이런 법제적인 제도적인 측면이 일단 단기적인 해법이고 장기적인 해법은 규제를 좀 구분해야 되겠죠. 경제 기업에 관련된 규제는 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시키되 그 규제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꼭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몸으로 익힐 정도로 그 선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예. 규정을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도만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몸으로 익힐 체험할 수 정도로 있는. 몸이 우리가 배운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개정이 돼야 되죠. 이번에 안전에 관한 법을 개정하라 그러면은 복잡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은 안 지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접대비가 어떤 선박회사 살펴봤더니 접대비는 1년 예산에 투명하게 드러난 것만 몇 천만 원인데 안전교육비는 단 1원도 안 쓴 회사도 있고 많아야 몇백만 원이라고 요청해진 합니다. 내용도 54만 원 아니었어요? 예. 130명에게.
그 대신 뭐 접대비는 6천 몇백만 원인데 네. 앞서 이창훈 교수님 말씀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잔재인 고등고시 제도, 이른바 행정고시 제도 없애야 됩니다. 예. 없애야 돼요. 아니 전 세계에서 그런 고시 제도를 통해서 그 고시 한번 붙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나라가 우리하고 일본밖에 더 있습니까? 미국이 그렇습니까? 영국이 그렇습니까? 선진 그런 나라 없습니다. 보면은 결국 현재 민간 섹터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가버넌스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가버넌스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법고시도 이제 서서히 폐지해 나가고 로스쿨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 분야에서 인턴 제도, 인턴십 발휘하고 지금 9급, 7급, 5급, 5급이 이제 흔히 얘기해서 고등고시죠.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 터울을 두고 순차적으로 고등고시 폐지하는 것이 관폐를 없애고 그야말로 언제까지나 관존민비라고 그러죠. 관은 높고 백성은 낮다 하는 그런 그 봉건적인 관존민비에서 군림하려는 그런 관폐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제의 잔재인 과거 조선시대의 과거 일제시대의 고등고시 그거 순차적으로 없애는 것이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행정고시의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예. 행정고시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면서도 그 직위가 그들에게만 전담되지 않고 예. 개방될 수 있는, 민간에게 개방될 수 있는 것을 아주 실질화 제도화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렇죠. 무조건 행정고시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방직 제도 여태까지 20년 해봐도 안 됩니다. 했습니다. 자, 정말 이렇습니다. 문제가요. 많은 공무원들께서도 이 방송 보고 계실 겁니다. 답답하시겠죠.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공무원들 중에 일부 잘못된 선배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선배가 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죠.